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 대립구조는 극단적인 경직성과 극단적인 유연성의 대립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중국 국방 제재로 트럼프의 판례 총성 난사, 이런 제목으로 앨런 미첼 더 힐에서 1월 6일 월요일 오전 7시 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중국이 여러 주요 미국 방위산업체를 처벌하는 무역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팔을 건드리는 총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레이시온,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을 겨냥한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로 향하는 미중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및 군사적 지렛대를 놓고 경쟁하는 두 초강대국의 신호일 수 있다. 비즈니스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최근 제재는 대부분 상징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화를 가로지르는 쉬시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제적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8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민간 및 군사 상황 모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록히드 마틴 미사일 및 화재 통제,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 제블린 합작회사, 제너럴 다이내믹스 군사 및 전술 시스템즈 등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한 기업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미국도 수출 제재를 하니까 맞받아 쳐가지고 중국도 대만에 그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업체 등 또 중국 내 기업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중국의 부품이 아직도 그 미국에 들어가는 데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무역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히토류 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컴퓨터 칩 회사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보복 캠페인의 일환이다. 제재나 그 위협은 종종 다른 나라가 나쁜 행동으로 간주하는 국가를 처벌하거나 종종 효과적인 정책 도구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적을 압박하는 데 사용된다.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인 윤선은 이것은 우리가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본 패턴입니다라고 말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은 독립된 섬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지난 5월 라이칭대 대만 총통이 선출된 이후 섬 주변의 군사 주둔을 강화했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만에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공급하여 중국의 분노를 샀다. 계속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죠. 트럼프 재취임 전에 중국이 미국의 방산업체 제재를 발표한 게 큰 이슈로 보도가 됐네요.
해상 운성이 무너지면 세계화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요거는 제가 제목으로 뽑았고, 원래 제목은 해상 운성과 함께 젠가 놀이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젠가란 것은 그 무너지기 쉬운 그런 그 건축물의 형태, 놀이기구 이런 걸 하죠. 뭐 하나 빼면은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젠가놀이라고 그러죠. 피터 자이언의 1월 6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제 책에서 저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전 세계 해상 운성을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전에 스웨즈 운하의 그 컨테이너선이 말하자면은 그 고장이 나가지고 멈춰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 그 해상 물류가 완전히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사건 중 하나가 방금 일어났을 뿐 아니라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화물선 침몰, 예멘의 후티족을 겨냥한 이스라엘, 그리고 핀란드가 러시아 선박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건조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핵 쇄빙선 함대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건설 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상선 해상 역량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급망을 교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이란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가 해저 케이블을 끄르는 혐의로 러시아 선박을 납포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미 안전하지 않는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사보타주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최종 결정되었다. 글로벌 해상 운송은 신뢰, 보험, 그리고 미국의 해상 항로를 확보하는 데 의존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이 3가지 사건으로 인해 해상 운송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졌습니다. 해상 운송과 그와 함께 세계화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탈세계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로 요즘 표현을 하고 있죠. 핀란드가 그 러시아 선박을 납포했다는 것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수천 명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고 보안 관리들의 축출을 요구하며 시위합니다. 프레드 레그 밀리크 기자가 AP통신에서 1월 6일자 월요일 오전 5시 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몬테네그로라는 게 발칸반도 근처에 있는 조그만 나라라고 확인이 됩니다. 포드고리차, 몬테네그로, AP 이번 주 초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요일 몬테네그로에서 최고 보안 관리들의 사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태와 살인자들을 외치며 수도 포드고리차의 내무부 건물 밖에서 시위대는 다닐로 샤라노비치 내무부 장관과 알렉사베치 안보국 부총리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 학생주도단체의 밀로 페로비치는 관중들에게 무고한 사람들이 감시하는 동안 사망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사임하세요라고 페로비치가 말했다. 그 학살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몬테네그로 사회의 폭력 수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총기 소유를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준비태세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약 62만 명의 인구를 가진 발칸반도 국가에 존재하는 불법 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새롭고 엄격한 총기법 및 기타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이런 뉴스인데요. 몬테네그로 전체 인구가 나라인데 62만 명 선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중소도시 정도 인구뿐이 안 되는데 서울로 치면 어떤 구 인구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왜 총기 휴대를 허락하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만약에 총기 휴대가 되는 나라였다면 진작에 동서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는 총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이고 죽이는 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분명히 내전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대화로서는 좀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현실이 이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뉴스거리였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자체도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됐으니까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현실이군요. 일본 제철 US 스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을 제소했다. 매수 계획 금지로 야마모토 마사쿠사가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6일 미국 동업 US 스틸이 인수 계획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US 스틸도 원고에 가세했다. 일본 대기업이 미국 대통령을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가을 미국 대선에 얽혀 정치 이슈화했던 2주엔 넘는 대형 인수 계획은 법정 다툼으로 번진다. 니테츠 측은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씨가 매수에 반대하는 전미철강 노동조합 USW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심사 제도가 악용되었다고 주장, 명령과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항소법원에 냈다. 일본 제철과 US 스틸의 주장의 골자는 바이든은 전미철강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지배를 무시했다. 두 번째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대미 외국투자위원회는 성실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세 번째는 클리브랜드 크리프스, 이 회사도 철강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USW 집행부와 공모해 미국 철강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인수를 방해했다. 이것이 소송의 골자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마에지마 카즈히로라는 사람인데 조치대학 종합글로벌 학부 교수가 댓글을 달았네요. 니테스로서는 소송을 하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도 필요, 향후 소송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안전보장이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또 다른 댓글들은 일본 제철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소송을 걸었대는 것은 할만한 얘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 미일 동맹을 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산업 간 또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걸쳐 있고 또 철강 업체끼리 걸려 있는 그런 일들의 미묘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심리적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1980년도에 일본 동경의 일부 땅을 사면은 미국 전역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 영화 미국 영화 다이하드에서도 그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에 그 건물을 이 테러리스트들이 점령하는데 그 건물이 일본 기업들이 인수한 그런 기업을 그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또 만들어졌던 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억들이 미국 노동자들이 일본에 의한 침략이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4분기는 더 추웠다. 영업이익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 황민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7일 날 06시에 보도했습니다. 이 기자는 4분기 실적을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가 그 잠정 실적을 공시하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는데, 물론 기자는 이제 취재원을 밝히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자인지도 모르죠. D램, 낸시프레시 사업 여전히 고전, HBM은 정체, 스마트폰 출하량도 급감, 중과의 경쟁이 심화,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반토막, 공급 과잉 여파, 실적 개선 시점 올해 2분기 예상. 특히 지난해 4분기 D램, 낸시프레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가격 하락세의 영향이 삼성전자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 단가까지 표현을 했네요. 12월 말 메모리 카드 USB형 낸드 프레시 범용 제품 128GB 16GB 곱하기 8로 되어 있네요. MLC 가격은 2.08달러로 전월 2.16달러 대비 3.48% 하락했다. 이로써 낸시프레스 가격은 작년 1월 4.72달러에서 작년 12월 기준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으로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의 부진을 상쇄하며 상승세로 이어가는 것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취급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런 가격 추세 같은 거를 그냥 구두 메시지 진술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품목별 가격을 제시하는 매너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 사업 부분이 있고, 하만 사업 부분 등 여러 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는 별도 독립을 자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하고 경쟁 관계로 비교가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해야지 뭔가 살아날 길이 보이지, 가전제품 이런 디스플레이 또 TV 이런 것들은 삼성도 강하죠. 물론 LG전자도 강합니다만은 이 반도체만큼은 별도로 전문적인 회사를 설립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염려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은 기업이 계속해서 어떻게 생존할 거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가난 차별도 있고 제일동포 한일 가교의 자산. 제목은 좋습니다. 세계일보 1월 7일 07시 29분 14초까지 표현을 했네요. 자이니치, 제일이라는 말이죠. 자이니치 코리안
차별 넘어 한일관계 자산으로 강제동원 등 조선인 일본행 급증. 요거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방후 3도 팍팍했지만 이겨내 문학, 스포츠 등 다방면 활약 펼쳐 대방 즈음 이래 설립된 민족학교 600개, 교사, 건물, 책 등 부족에도 뜬모아 일곱 1948년 폐쇄명령, 한신교육 투쟁, 단초, 민족교육 거부감 여전히 일사회 만연, 출입국관리, 난민인정법, 배회주의 짙어, 제일동포 2세 양석일 작가 세상 떠나자 1언론, 제일동포 문학 견인했다 추모, 주로 삶 속의 갈등, 불안한 현실 등 다루어 최근 9기 이상 등 수상하며 주목받아 문학로버,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 도쿄 미나토쿠 제1한인 역사 자료관의 요강은 자이니치 코리안의 뼈저리게 가난했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품이다. 자료관은 1930년대 들어 일본으로 들어오는 조선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형성된 집단 주거지에 대해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공동 화장실도 한두 곳밖에 없었다. 이런 거주 환경에서 요강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진은 조선국민학교라고 해서 표현된 것은 일본 자바현에 설립된 조선국민학교 기념 촬영 모습. 해방 후 일본 각지의 민족학교가 설립 때 우리말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양복들 입고 뜻을 맞춰가지고 양복들 입고 또 젊은 그런 어떤 우리 이 선배들이 이 돈을 모아서 했고 학생들이 나란히 서서 이렇게 찍은 기념사진인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서 가져온 거지만 자이니치 코리안 약사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1944년 9월 징용에 의한 노무동원 개시. 그러니까 아까 강제동원은 해방 후에 1930년대에 넘어간 것을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1930년대에 넘어간 것도 나중에 설명은 나옵니다. 여기 돼 있죠. 당시 조선총독부의 강권적 토지조사, 산미 증상 계획 등으로 극심한 가난에 내몰린 이들이 이것도 물음표를 제가 붙였어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이끌려 바다를 건넜다라고 기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일본 내 탄광 토목공사 등에 강제로 동원된 이들이 급증했다. 이것도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9월부터 강제 동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용을 강제 동원이죠. 강제 동원이 아닌 경우에는 월급쟁이를 취직하기 위해서 광산에 취직을 하러 갔던 거예요. 1905년 9월 부산 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부 연락선이 취항하고 다른 항로가 잇따라 개설되자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매년 조선인 8만에서 15만 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 그 뉴스라는 게 진실, 그 다음에 질서하고 대립관계를 제가 표현했는데 뜻이 있어서 진실과 가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득된 어떤 한일 관계사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1930년대 대거 일본을 간 조선인들은 강제동원이 아니다. 30년대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강제동원된 것은 1945년 8월에 해방이 됐으니까 약 한 11개월 정도만 강제동원해서 갔던 거예요. 노비 신분이 해방된 조선인들이나 도시민들이 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일본이 잘 사니 이 땅에서보다는 일본이 잘 사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넘어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인들이 식민이주가 잇따랐어요. 그래서 일본 본토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일본에 이주해서 동시 조선인들은 일본으로도 이주했지만은 동시에 조선인들도 만주로 많이 이주를 했었습니다. 제 선대가 바로 만주로 이주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여기보다는 잘 살겠지 해가지고 실제 그 하얼빈까지 깊게 그 조선적 자치주를 넘어서 조선적 자치주는 옛날 2조 때부터 그 넘어가서 탄관오리들의 그 착취를 피해가지고 이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추운 지방에 농사를 성공시킨 우리 조상들이 조선적 자치주 쪽이죠. 그 하얼빈은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제국이 만주가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전하면서 일본의 많은 그 농민들, 이 지방 사람들, 사투리 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만주로 많이 이주를 해서 돈 벌어보세요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 시민으로서 그 같은 한일 합방이니까 한국 사람들도 갈 테면 가세요라고 조선 총독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직접 선대를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그리고 해방 후에 내려왔어요. 그런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항상 이 기자도 이 젊은 세대겠죠. 어떤 그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 반일 감정에 의한 그런 역사들을 보아서 무조건 일본에 간 제1동포들이 강제 동원 가서 거기서 고생을 아주 직사하게 했다 하는 것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1930년대에는 강제 동원이 간 게 아니고 노예 신분에서 노비들 그 한일 합방이 되면서 노예제도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양반과 쌍놈. 그래서 다 같은 그 한국 식민으로서 그 신분제도는 폐지가 됐던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고시 봐가지고 판사가 되는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에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그림자 함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항구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이크 앱스타인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1월 7일 화요일 오전 4시 4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주말 동안 러시아의 주요 항구를 공격했다. 비디오 영상에는 드론이 시설을 공격하여 거대한 불덩어리를 일으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러시아의 우스트루가 항구는 어둡고 기만적인 그림자 함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주말 동안 러시아의 주요 상업 항구를 공격하여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모스크바의 그림자 함대의 작전을 표적으로 삼아 방해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USBU 토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자꾸 읽어봐야 입에 익을 텐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러시아 북서부 항구인 우스트루가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드론이 550마일 이상 비행하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으며 한 드론이 가스 응축기로 채워진 컨테이너를 타격하여
폭발을 일으켜 컨테이너 한 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파편이 인근의 다른 세대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됐는데 드론이 뭐 날라와가지고 자폭 드론인 모양이죠. 그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 그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출처는 그냥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 체포 반대를 하는 이 태극기 부대, 뭐 여기 보면은 기독교 뭐 이런 거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기독교 쪽의 태극기 부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양측 시위대는 영장무효 또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체포를 외치며 이것은 이제 1차선 정도만 남겨놓고 그 시위를 하는 대통령 관저 인근인데 이쪽이 반대쪽인지 찬성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 2025년 전남의 분노가 폭발하고 한반도가 격변한다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가지고 콘도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의 그 분석 기사 내지는 그 의견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칼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2025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격변의 땅은 한반도라고 나는 보고 있다. 즉 남북한의 동향이다. 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꼴사납던 대통령 구테타. 이 비상계엄을 구테타로 인식을 하는 이 기사 자체부터가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어이없이 백기 이런 폭거를 일으켜 공짜로 끝날 리도 없고 이제는 한국 정치의 붕괴가 멈추지 않는다. 추격을 가할 만한 큰 사고. 그런데 이 대형 사고에 관해서 거의 지적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전남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아마도 대부분의 희생자는 전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중의 분노 탕생시킬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우선 국내에선 좌파 선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했던 적폐청산의 부활이다. 적폐청산이란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하는 우파 보수 세력은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연면이 이어지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권세를 떨쳐왔다. 친일파들이 한국에서는 우파 정권 때는 좌파에 비교적 관대하지만 좌파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우파에 용서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본 넘어서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은 당연히 한반도를 35년, 이거 36년으로 해야지 1910년까지 포함시키면은 걸쳐 식민지 지배한 일본이다. 콘도의 편집은 매우 편향된 편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편집증 환자인지 매우 혐한적인 인물인 것 같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을 한 전제에 불과하다. 저는 이재명은 대통령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가 뇌리에 떠올리는 것은 그 길이다. 즉 일본을 한국의 최대 라이벌 국가로 보고 모든 의미에서 넘어감으로써 역사 콤프레스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한미 정권에 의한 딜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고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이 많이 맞을 것 같다. 양쪽 모두 기존 엘리트가 아닌 타고난 정치인이다. 이것도 인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야말로 원래는 정치가 출신이 아니죠. 이걸 뭘 객관성이 없는 뉴스 같아요. 나중에 얘기해두지만 그때그때 제 견해 댓글 성격으로 얘기하고 싶네요.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했을 때 기자는 기자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나와 김정은이 대화하며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테니 더는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것이다. 돈 낭비니까 철수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신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에는 크게 찬성하는 것이다. 북미 협상 재개 조건. 그래도 그 전제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 즉 북미 협상이 부활하는 것이다. 최초로 병사들을 파견한 시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길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러시아 파병 얘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선에. 우크라이나 평화와 북미 협상을 일체화하는 김정은의 전략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9일 모스크바에 열릴 예정인 조국전쟁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는 것은 생략했는데요. 시진핑이 가는데 김정은이 초대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북중 관계는 좀 좋지가 않은 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게 푸틴의 고민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이징에서도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가게 도산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 제국 데이터뱅크라는 데서 보도를 했네요. 2024년 발생한 라면 가게 경영사업자의 도산, 부채 1,000만엔 이상 법적 정리 72건이나 됐다. 전년 53건에 비해 19건, 30% 초과의 급증이 되어 과거 최다를 큰 폭으로 갱신했다. 인건비나 전기료, 원재료 코스트 등이 급등하는 한편 라면 한 그릇은 1,000엔 벽으로 대표되는 가격 전가의 어려움으로 사이가 벌어져 폐점을 피할 수 없게 된 케이스가 많이 보였다. 2023년도 라면 가게 실적을 보면 적자가 33.8%를 차지했다. 한편 이러한 코스트 고가의 현상의 메뉴 가격을 따라잡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라면 가격은 가격 인상이 계속되지만 전국 평균 700엔을 밑도는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표는 라면점 도산 건수 추이라고 해가지고 2024년에 72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의 자영업자의 어떤 상징적인 그 지표로서 취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일상식 이미지가 뿌리 걷고 토핑 없이 한 그릇에 1,000엔을 넣으면 손님이 줄어든다. 제가 한 1년 전에 다뤘을 때는 500엔으로 알았는데 언제 1,000엔이 기준이 잠깐 물가가 계속 일본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최종적으로 1년 안 됐는데 저는 라멘보다도 우동을 선호하는데 그 각기 우동이라는 게 토핑이나 그 위에 뭐 이런 고미들 같은 거 많이 안 올리고 그냥 파 정도 올려주고 우리가 각기 우동이라는 게 그게 제일 싼 거가 한 440엔짜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보통은 한 뭐 좀 올리고 고기 몇 점 올리고 뭐 이렇게 되면 한 7, 800엔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라면이 꽤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 동네 거 보면은 한국 김밥 천국 라면 4,000원 요 라면 가격은 안 올렸어요. 그리고 동네 제가 자주 가는 멸치국수집이 있는데 5,000원인데 양도 많이 줍니다. 그런 면으로는 우리나라 또 비싼 데도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좀 물가는 좀 더 싸다. 일상식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고충
니시카와 다치카즈 라딕 대표라고 유통 저널리스트로 되어 있네요. 마케팅 플래너라고. 전국의 라면점 점포수는 대략 1만 7천으로 점포 과잉으로 경쟁도 심하고 신규 참가도 많지만 철퇴하는 케이스도 끊기지 않는다.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영세 점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어떤 그 치킨집 자영업자들 그 망하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것만큼 일본은 아주 그 영세 점포 이런 데가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미국의 51번째 주 캐나다,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홍정수 동아일보 1월 7일 13시 2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트리도 사임 회견, 반상서 날아간 종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대요. 그거 상징적인 걸 보고 미 보수들 거의 임기간 내 조롱을 했답니다. 회견 약 익상한 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 많은 캐나다인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어 한다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올린 글에서 미국은 캐나다의 생존에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트리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되고 끊임없이 아메리카 대륙 주변을 맴도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라면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자, 이거는 이제 평면 지도니까 이게 캐나다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은 알래스카도 크게 보이죠. 요거가 다 그 미국 땅이 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만큼 땅이 그렇게 넓어지진 않겠지만은 뭔가 그 동서대립이 새로운 동서대립이 생길 것 같이 되는데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이 지축이 조금씩 그 이동한다고 그러죠. 그게 러시아 땅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기고 있다는 뉴스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좀 온도가 좀 덜, 그리고 러시아는 더 추워질 것 같고 우리나라도 약간 더 추워질 것 같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여기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쪽이 그 알래스카 쪽이고 이쪽이 이제 러시아 끝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캄차카 반도가 여기고 한국 여기 조금 보이긴 하네요. 저 밑인가? 어쨌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부활하고 있다. 52번째 주는 어디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니 이제야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움직이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 윤 대통령 영장저지 관저 집결 지도부는 거리두기 30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매일 나와서 시위에 나서야 합니다. 말만 하시고 제가 좀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 천조국 패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내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미국인 여성 같은데 오늘은 조금 꾸몄네요. 귀걸이까지 들고 옷도 좀 바꿔 입고 여성스러워지려고 하는지 국민의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보이시나요? 라고 했네요. 동맹약화 시도 세력 탄핵 주도 중국 정보 조작 2025년 1월 7일자 보안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대단 뻔뻔해져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 지원해야 윤영김 국회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 탄핵 주도 세력 미한동맹 흔들려는 집단.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교류 정보 및 기술협력 확대해야 할 때 물러설 때가 아니야.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 최초 탄핵 소추 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 적대시 동북아 내 한국 고립, 지나치게 친일적 비난 이런 거가 이 문제다 이거죠. 종전선언 반대, 북한 비핵화 인권 문제 선행돼야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주도한 이들 포함 일부 세력 미한동맹, 미한일 삼각 파트너십 약화 위해 노력한다. 이들과 같은 세력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그 보안뉴스가 1월 7일 날 다뤘던 뉴스인데 시각이 비슷한 것들이 한 두 개가 눈에 띄네요. 이거는 뭐 저도 그 취급한 겁니다만은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규탄 그 다음에 이 미사일 쏜 거 이것도 뭐 소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방금 오늘 소개한 거는 캐나다 트리도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그 다음에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부로 무효소송. 그러니까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그 편집한 내용에 저하고 오늘 자는 딱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